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이름은 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입니다. 파인만의 이름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유명한 파인만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교재를 파인만의 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The Feynman Lecture Note on Physics,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학 분야고, 두 번째가 전자기학 분야고, 세 번째가 양자역학 분야로 이공계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초물리로 배울 때 사용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파인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파인만의 퍼스트 네임은 리차드인데, 리차드가 서양에서는 줄여서 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딕 이렇게 불렀습니다. 딕 파인만. 딕 파인만은 미국 뉴욕시티에서 출생했습니다. 뉴욕시티 하면 맨하탄과 그 주위에 몇 지방으로 되어 있었죠. 몇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쪽에 퀸즈 지방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19세기에 미국으로 이민한 러시아 폴란드계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파인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이론 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인만 하면 물리학자로 유명하죠. 물리학자 하면 파인만, 그리고 파인만의 책들은 아주 인기도서로 베스트셀러로 유명합니다. 파인만이 기여한 분야는 어떤 거냐면 양자역학적인 전자기학입니다. 말하면 전자기 이론의 양자역학을 적용한 그런 것으로 그 분야 이름은 양자전기 동력학이라고 부릅니다. 퀀텀 엘렉트로 다이나믹스, 간단히 QED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야입니다. QED가 파인만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는데 계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파인만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서 이것을 이제 잘 적용할 수 있게 한 그런 공로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교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파인만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있으면서 특별히 대학에서 그랜트를, 연구비를 만들어 가지고 파인만으로 하여금 특별 강의를, 특히 이 기초 과목, 어떤 대학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마다 이공계 학생에게는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물리학을 기초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 기초과목의 강의를 파인만에게 맡겼는데, 이 파인만의 강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인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이 강의를 준비한 다른 교수들이 파인만의 강의를 그대로 녹취해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그런 강의 책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물리학을 한 사람들 사이에는 많이 거론됩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 파인만 도표입니다. 이 파인만 도표가 바로 QED에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QED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항들을 도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파인만 인티그랄, 파인만 적분, 파인만 룰, 이런 말들은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흔히 언급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텍스트는 파인만의 이 렉처 노트 온 피직스가 여러 에디션으로 출판됐습니다. 양장판으로 출판된 게 있습니다. 양장판으로 이렇게 딱 출판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 밀레니엄 에디션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번역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판, 양장판으로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오자 탈자를 전부 고쳤다고 하는 이 밀레니엄 에디션,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도 이 책을 아마존을 통해서 새로 샀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이 책이 나온 게 내가 대학생일 때예요. 내가 대학생일 때 이 책이 나와서 그때 대학생들도 이 빨간 책을 그때는 읽어도 뭔지 잘 모르는데 다 이렇게 하나씩 끼고 다녔었는데 그 책이 하도 헐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샀습니다. 챕터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의 제목은 퀀텀 비헤이비어입니다.
이것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대상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챕터마다 거기에 섹션들이 있고 그 섹션들이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챕터 1은 이렇게 8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차근차근 이제 따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PPT는 이렇게 준비하겠어요. 색깔마다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게 좀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 윤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책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충할 때 이용할 때는 이렇게 그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은 내 다른 강의들이 전부 이렇게 인덱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넘버를 알면 이게 어떤 강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그 넘버를 이거는 23F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 23강의 이거는 인하대 물리 2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하대 물리 2의 23강의 F번째 강의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빨간색 윤곽이 있는 이런 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그 섹션 넘버를 요 끝에다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PPT를 보고서 요게 교재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파인만의 양자역학 책으로 양자역학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이 있냐면 양자역학은 너무 어려워서 알기가 힘들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로 누구를 드냐면 파인만을 듭니다. 파인만이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는 말이 이제 도는데 그 말의 원조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순실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의 이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입문서 아주 쉽게 소개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려니까 양자역학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양자역학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설명한 이 책입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데 이 책의 24, 25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후에 물리학 비전공자들에게,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했던 물리학자는 아마도 스티븐 호킹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스티븐 호킹 하면 약간 아팠던 분이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물리학자면 제일 유명했죠. 비전공자들은. 근데 동시대 물리학자들에게는 누가 유명했냐면 가장 인기 있는 물리학자가 리처드 파인만이었다. 지금은 이제 비전공자들도 파인만이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문하더라도 리처드 파인만은 전공인들에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었죠. 파인만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물리의 모든 분야를 꿰뚫는 해안이 있어서 동료 교수조차도 그의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강의는 아까 얘기한 그 물리학 강의도 있겠지만 그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분야도 교수들이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순실 교수는 양자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파인만이 일찌감치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점을 처음 지적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천재 물리학자가 그랬다. 천재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대가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면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것만 딱 읽고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파인만이 얘기했는데 이 책 아주 그 능력이 있는 굉장히 물리학에서 유능한 파인만이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처럼 들립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파인만 같은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순철 교수는 그 뒤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뒤에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차차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말이 나오게 된 파인만의 이 말, 진짜 이 말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말을 했냐면, 이건 유명해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바로 돌아다닙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파인만의 1964년 코넬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까, 칼텍에서 한 강의와 비슷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강의 앞부분을 들어보니까, 물리학 강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유튜브, 요거 1시간 강의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이제 8분 3초 정도에서부터 아까 그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그 말 나오기 전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암시하기 위해서 다른 말이 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파인만이 강의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멋을 부리면서 강의하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얘기가 도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바로 발표되고 나서 한동안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12사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일 때는 있었다. 그건 이제 아인슈타인을 지칭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그 논문을 쓸 때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는 그 논문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거의 다 이해를 했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 논문 보고서 12사람밖에 이해 못했다고 하는 건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뒤에 on the other hand, I think I can safely say that nobody understands quantum mechan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12사람밖에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 논문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12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safely, 안전하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과언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직관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 세계를 보고서 아는 상식에 비추어서 이상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돌아다니는 양자역학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 그것을 조금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양자역학은 현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알아야지 될,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될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 이거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알게 됐냐면, 원자 내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속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공위성이나 또 GPS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자역학이 제대로 알려지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양자역학 제3권의 서문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파인만이 양자역학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서문, 이 책 밀레니엄 에디션의 페이지 7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문에 볼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처음 몇 줄 얘기하겠습니다. A great triumph of 20th century physics.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성공은 바로 뭐냐면 The theory of quantum mechanics. 자, 이거 동격입니다.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성취인 양자역학 이론은 is now nearly 40 years old. 이제 거의 40년이 되어간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100년이 되어가죠. 그보다 더 60년, 이 강의를 한 때보다 6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Yet, we have generally been giving our students their introductory course in physics.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학생들한테는 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에서의 기초 과목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is hardly more than a casual allusion to the central part of our knowledge of the physical world. 우리 물리적인 세계의 우리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캐주얼 얼루션, 그냥 대강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상 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기초 과목에서 양자역학 부분을 대강 지나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 should do better than them. better by them.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 잘해야지 되는데 these lectures are an attempt to present them. 이 강의의 이제 목표는 바로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with the basic and essential ideas of the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생각들을 in a way that would hopefully be comprehensible. 바람직하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이지만 컴프리헨서블이 뭡니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이걸 준비했다라고. 이 강의는 학생들한테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레젠트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This approach you will find here is a novel, particularly at the level of sophomore course. 이런 시도가 특히 2학년 코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nd was considered very much an experiment. 이건 아주 시험적이다. 이건 이제 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우리 시행할 때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거 있죠. 아주 실험적인 한 번의 시도였다. 그래서 이제 그랜트를 줘가지고 파이먼한테 이제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after seeing how easily some of the students take to it, however, 그런데 얼마나 쉽게 학생들이 여기에 다가가는가를 보고서 I believe that the experiment was a success. 나는 이 실험이 성공했다고 믿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을 우리 이공계 이제 1, 2학년들한테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양자역학 부분을 그냥 대강 가르쳤는데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지금 실험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지만 한번 참신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데 학생들이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번째 강의를 해보니까 그 결과로 비춰보건데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학생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이해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내가 이 책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파인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똑같은 양자역, 똑같은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냥 그걸 딱 뒤집었는데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 이제 가르칠 때 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양자역학은 거시세계와 우리 주위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파인만은 거시세계라는 말 생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원자 내부 세계를 미세계라고 하는데 이 우리 주위 세계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하죠. 근데 그 뉴턴 역학이 원자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원자에 대한 원자 내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빛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 들어봤죠?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이 뭐냐면 빛이 처음에 맨 먼저 1704년 뉴턴이 빛이 입자들의 흐름이다. 미세한 입자들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거 뭐 그냥
간단히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18세기 초죠. 1704년. 그래서 근 100년 동안은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803년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간섭문에 의해서 이 간섭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그것이어서 토마스 영의 유명한 이중슬릿 간섭무늬가 딱 그걸 만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뉴턴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1965년 제임스 맥스웰은 전자기 이론을 통합한 사람이죠. 이 전자기 이론을 통합한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맞아떨어져서 전자기파가 직접 발생됐고 그 전자기파의 속도하고 빛의 속도를 비교하고 빛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에 해당하는가 가보거나 하는 것까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세기 말에는 이제 빛은 파동이구나 하는 게 딱 굳어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주위 세계에는 뭐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입자 아니면 반드시 파동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이었죠. 근데 또 무슨 일이 20세기에 되면서 1900년에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면서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냥 대강대강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에너지가 덩어리처럼 존재할 수가 있는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기파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흐름이 이게 그 에너지가 덩어리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플랑크는 이게 이제 이런 양자 조건을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이 양자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당시에 큰 미스터리였던 퍼즐이었던 광전 효과를 에너지 양자 조건으로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컴프턴 산란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전자하고 비자국을 충돌시켰더니 그때 선운동량 보존하는 것을 보니까 당구공 충돌하는 거하고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빛이 입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는데 우리 주위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도저히 없다고 하는 거죠. 입자는 질량이 움직이는 것이고 파동은 질량은 안 움직이는 것인데 두 개가 같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미세계에서는 미세계는 거시세계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미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자는 어떠냐? 전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틀림없이 입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897년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건 당연히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자가 입자라는 걸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안 건 아니죠. 그 뒤 누구도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4년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파동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빛이 입자라고 그러니까 드브로이는 원래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형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확실하게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파동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물질파 이론을 제안했고 이 이론으로부터 1927년에 이런 데이비슨과 거무와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전자를 결정체한테 보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스크린에서 회절무늬, 이 회절무늬는 간섭무늬나 마찬가지로 이걸 관찰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이렇게 원자 세 개에 속한 것은 모두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전자가 입자하면서 파동이라는 것도 거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미세계와는 다르고 그래서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미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챕터 1에서 파인만이 이제 설명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장, 퀀텀 비헤이비어 나오는 1의 1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자역학이란 무엇이냐면 물질과 빛이 원자 규모의 세상에서 취하는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분야가 바로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물질과 빛이 원자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양자역학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미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입니다. 뉴턴 역학은 거의 세계, 우리 주위 세계의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매우 작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행동하는 모습, 원자 내부에 있는 것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나 전자나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입자처럼도 행동하지 않는다. 뭐 구름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나오게 됐었죠. 구름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당구공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영수철에 연결된 추처럼 행동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빛과 전자를 따로 봅니다. 자, 빛은 어떠냐면 뉴턴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역자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뉴턴은 빛이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뒤에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0세기 초에 빛이 실제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전자는 작은 세상에 속한 것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 처음 발견될 때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전자는 여러 측면에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빛이 실제로 파동처럼이 아니라 이거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빛이나 전자는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it's like neither. 그건 아무 것과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내가 강의할 때 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강의할 때 한 건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실험을 했더니 빛이 입자처럼도 행동하고 파동처럼도 행동한다. 전자도 입자처럼도 행동하고 파동처럼도 행동한다.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죠. 지금 파인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하고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이제 주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자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데 볼 때는 관찰을 하면 입자가 됐다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파동을 행동하는데 그건 이상하다. 이런 의문도 제기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세계에 있는 것들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그래서 왜 빛이 보면 입자로 왜 전자가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지금 미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one lucky break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좋은 점 하나 있는데 우리 미세계에 대한 건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통 브레이크가 있다는 건 여기 돌파구가 하나 있다는 거죠. one lucky break. 하나의 돌파구가 바로 뭐냐면 electrons behave just like light. 전자가 빛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점이라고 전자와 빛은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자에 속한 세상들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광자도 있고 광자는 빛을 입자라고 생각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그거 입자나 파동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떨 때는 우리 거시세계에서 보면 어떨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보이는데 입자라고 생각할 때는 광자라고 부르고 파동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자기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것들의 행동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파티클 웨이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부른다고 한다면 근데 미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런 둘 중에 어떤 것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다시 얘기한 것처럼 왜 전자는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죠.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서 전자를 원자 세상에 속한 대상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자.
여기 원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한 전자의 성질은 광자까지 합해서 빛까지 합해서 똑같이 모든 입자들의 성질이기도 하다. 전자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만 얘기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입자들의 성질이기도 하다라고 여기 파티클인데 여기서 입자라고 얘기한 것은 입자와 파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입자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부를 이름이 이제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 미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서 입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파동이 아닌 입자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상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되어 있었는데, 근데 1926년과 1927년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The first quarter of the 20th century.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20세기 초 25년간, 4분의 1세기, 25년간이죠. 그때 작은 세계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아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 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악화되어 갔는데 1926년과 192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보른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세상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하는 일관된 설명 방법을 이제 마침내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세상에 속한 것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자 규모의 작은 세상과 우리 주위의 큰 세상을 이제 구분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세상에 속한 물체들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죠. 자, 그것을 이제 물리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하면 되냐면 뉴턴 역학으로,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 주위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용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작은 규모 세상에 속한 입자들의 행동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peculiar and mysterious.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 미스터리다. 신비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both to the novice and to the experienced physicist. 이거는 뭐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초보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 물리학자들도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계, 원자 세계에 속하는 것들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전문가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그 미세계에서, 작은 세계에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체계는 전부 다 직접 경험과 직관이 큰 세상의 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 그렇게 전문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주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 세계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우리 직접 경험과 연관되지 않는 그런 관념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여기서 관념적이고는 내가 뭘 번역한 거냐면 abstract입니다. 창의적은 imaginative를 내가 번역한 것인데, 자, 어떤 방법으로 미세계를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는 abstract한 걸 해야 되나. 양자역학의 기초 이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stract하게, 추상적인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와 직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양자역학 하면 파동함수 알죠? 파동함수. 파동함수는 어떤 물리량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가 무엇을 대표하는 파동함수다라고 해서 그 파동함수를 보고서 그걸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동함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대표하지 않는 거는.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나갈 때 창의적으로, 이미지너티브하고 그런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챕터 1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we shall tackle immediately. 자, 바로 tackle 다룰 텐데 뭘 다루냐면 the basic element of the mysterious behavior. 그 신비적인 미스터리한 그 비헤이비어의 근본되는 요소를 바로 태클할 것이다. In its most strange form. 그 mysterious behavior의 그 베이직 엘리먼트가 어떤 형태? 가장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요소를 바로 태클할 것이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바로 양자 세계에서, 미세계에서, 원자 규모 세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제일 이상한 거, 그것부터 지금 이제 바로 그걸 다룰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챕터 1에서 선택한 과제가 바로 뭐냐면 종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상. 이때 불가능한 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absolutely impossible. 이건 절대 불가능한 뜻입니다. 자, 절대 설명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은 설명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종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그 현상을 보니까 사실은 그 현상에는 실제로는 미스터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only one mystery만, only mystery 단 하나의 미스터리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지금 이제 태클하려고 하는데 그 태클하는 방법으로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 설명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말해준다. 이건 그냥 묘사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묘사만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 양자역학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셈이다. 이게 지금 가장 특이한 현상이 어떻게 이 현상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바로 가장 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장 이상한 것을 지금 태클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쭉 8개의 섹션 중에서 첫 번째 부분 Atomic Mechanics라고 하는 섹션 이름 아래서 나온 내용을 전부 한 줄도 안 빼놓고 내가 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파인만의 이 세 번째 양자역학 이 책은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양자역학이 어떤 것인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양자역학을 실제로 적용하고 양자역학에 나오는 식들을 실제로 풀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시간이 낭비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지금 이 파인만의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이 들어있는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 또 파인만이 Nobody Understands Quantum Mechanics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런 것들을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제대로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좋냐면 내가 양자역학 강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 물리학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급 물리학 강의한다라고 강의하는 거 있죠. 고급 물리학과 고급 물리학 2가 있는데 고급 물리학은 역학. 그래서 역학에서 뉴턴 역학, 라그랑지 역학, 해밀턴 역학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계 물리 이런 식으로 역학 쪽 과정을 고급 물리학에서 하고 고급 물리학 2에서는 양자역학, 상대론적 양자역학, 양자장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강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 물리학 2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강의를 여러분이 함께 들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자, 이 주소로 가면 바로 이 강의가 접근하는 그 링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만의 양자역학 강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요.